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어머님들 목적은 하나죠. 우리 다 이제 교양과 가식을 내려놓고 목적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내 뜻대로 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부 잘하는 로봇 기계로 만들 것이냐라는 저변에 깔려있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아이를 키워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어머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실수하십니다. 그런 사심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항상 기승전결, 마지막은 어디로 향합니까? 이걸 어떻게 내 아이한테 적용을 시켜서 확실하게 내 아이를 좀 메이드 해볼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시죠. 한 중학생 때쯤 되고 아이가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꿈에서 깨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룰 수 없는 꿈을 꿨구나. 근데 그 꿈을 빨리 깨시는 분이 좀 더 현명하시고 아이와의 관계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MBTI로 발견하는 아이의 학습 특성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존중과 이해, 잠재력 개발, 인정입니다. 여러분이 왜 MBTI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강사가 존중, 이해, 잠재력 개발, 인정, 이런 단어를 쓰느냐? 결국 우리가 MBTI 왜 알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혈액형 성격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좋다. 또 뭐 빅5 성격, 디스크 성격, 또 MBTI 성격 나는 이야기 나누는 거 좋다. 자, 웬만한 100명 중에 한 99명은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아할까요? 사실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동물은 서로 사귈 때 성격 안 따집니다. 잡아먹을 때 혈액형 스타일 안 따집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사귀고 싶으면 사귀어요. 근데 인간만이 오롯이 뭐합니까? 참 까다로워요. 인간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걸 궁금해하고 성격도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격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서 자기를 계속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정말 아셔야 될 건 MBTI를 통해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잠재력 개발 하셔야 됩니다. 100대 시대에 아직까지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새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할까요? 우리가 진로교육 제가 나가보면 가장 진로교육에서 어려운 게 인정입니다. 인정이라는 게 뭘까요? 받아들임, 타협, 현실과의 조화, 건강한 자기 인정. 그래서 이 인정을 바탕으로 해야지 든든하게 두 다리에 서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동락, 읽을 독, 즐길 락. 동락. 경주에 가시면 그 양동마을 있는 거 아세요? 양동마을? 왜? 하회마을처럼 서원이 있죠. 거기 옥산 서원이 있는데 옥산 서원에 있는 방 중에 하나가 동락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락당은 이 동락이 아닙니다. 홀로 독에 즐길 락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즐기는 방인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창문 딱 열면 계곡이 쫙 있어요. 계곡이 이제 가을에는 이제 막 빨간 단풍도 막 떠내려가고 봄에는 새싹도 나고 거기 딱 앉아서 혼자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동락당이 있는데 저는 읽을 독에 즐길 락입니다.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해요. 25년 경력 강남 3구 독서 논술 전문지도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건국대 대학원에서 발달심리, 교육심리, 뇌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코칭 및 뇌인지 과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교육 강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MBTI에 대해서 하지만 대화법도 하고요. 저는 특히 독서나 뇌인지 과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년에 맞춰서 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그런 학년에 맞춰서 어떤 독서를 어떻게 자극을 주어서 우리 아이를 확실하게 뇌발달시키느냐, 이 분야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강의 할 수 있어요. 강의 리스트를 한 4-5개 뽑아주면 제일 많이 강의 의뢰오는 게 뭘까요? MBTI입니다. 뭐 뇌인지과학부터 시작해서 독서로 키우는 우리 아이의 학습력 이딴 거 이렇게 어머니들 머리 아파합니다. 그런데 MBTI는 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좀 들을만한데 그래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요건 1학기에만 한 10곳
예, 어제도 강의 갔다 왔고 지난주에도 강의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요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래 봬도 몸이 좀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슈트 속에 들어있는 근육을 좀 보시는 분이 있던데, 보시나요? 네. 아, 역시. 예, 멋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게 제 뒤통수입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반응 정도는 보내주셔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 보이시는 분들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T 유형인 사람들은 오후 안 하십니다. T 유형의 사람들은 나는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S 유형인 분들 오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든지 간에 뭔가 좀 색달라 버리면 오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N 유형이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뭔가 실력을 갖췄어. 그죠? 자, 그러면 F 유형이신 분들은 고개까지 끄덕이시면서 저 강사가 얼마나 힘들까. 아침부터 여기 와갖고 낯선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려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아유, 얼마 번다고. 그래, 내가 반응이라도 잘해주자.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였든 상관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강의를 가보면 제일 힘든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아세요? 어려운 내용의 강의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팔짱 딱 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얘기해봐. 나를 설득시켜봐. 자, 그러면 이제 MBTI 알고 가기, MBTI 유형과 학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가짜와 진짜, 찰떡궁합, 그리고 아이의 주기능이 학습력이다. 자, 그럼 MBTI가 뭐가 있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MBTI Q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MBTI는 A, B, C, D, E, F, G. 지금까지 어디까지 온 겁니까? Q. 그만큼 MBTI 1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 좋습니다. MBTI 100년 된 거예요. 여러분은 MBTI 언제 하셨어요? 20년 전에.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확 잡다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88년 아니면 1988년 거의 그냥 1990년대 초반 이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때 들어와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언론이나 여러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 보고식이고 뭐 직장이나 군대, 단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MBTI가 여러분한테 익숙합니다. 이 MBTI하고요, 자존감은 같이 갑니다. 자존감.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님들 80년대생이신가요? 그죠? 네, 제일 무서운 학부모죠. 80년대생 학부모. 왜 무서울까요? 70년대생 학부모는 맞으면서 컸습니다. 라스트 세대요. 등짝 맞고 학교에서도 손바닥 맞고 이유 없이 맞은 세대. 80년대 세대는 물론 이제 지역과 환경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안 맞은 세대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네 생각이 중요해, 개성이 중요해 하던 시대이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지금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가장 뭐합니까? 70년대생 부모와 80년대생 부모는 아이를 다루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BTI 찾아가고요. MBTI 유형과 학습 유형 맞춰볼 거고요. 우리 아이의 주기능이 학습력이다. 주기능을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배워가면 오늘 강의는 남기시는 겁니다. 왜? MBTI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약간 진짜 MBTI가 아닌 걸 아시고 MBTI는 사실은 나는 뭐야, 나는 무슨 유형이야,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유형 밑에 있는 5가지 다면 기능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주기능이에요. 내가 MBTI를 아는데 주기능을 모르면 우리 아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기능을 찾을 거예요. 자, 연상실험 창시자 칼 융. 유럽의 3대 심리학자죠. 이론은 그냥 바로바로 스킵하겠습니다. 이분이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고요.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유형론, 인간 행동은 굉장히 복잡하고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하지만 결론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인식하는 인간이나 판단하는 인간 2개밖에 없다. 크게. 그러니까 인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앞에 꽃병이 놓여 있으면 이 꽃병이 있구나. 이게 인식이죠. 판단은 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판단.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인식이 주인 사람이 있고
결론, 판단이 주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 주인 사람과 판단이 주인 사람이 부부가 되면 참 싸움이 잦죠. 네. 아내는 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걸려서 거기서 내가 느꼈던 거, 감정이 나는 중요해. 남편,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 판단이 중요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3000%로 빠지죠. 네. 자, 그래서 칼륨. 이 인식론을 바탕으로 MBTI를 만드신 분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그 다음에 캐서린 쿡 브릭스, 어머니와 딸입니다. 1900년부터 마이어스와 브릭스에서 시작됐고요. 1923년에 융해의 심리 유형론, 그러니까 인식이냐 판단이냐, 이거를 접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을 팝니다라는 이번에 책에서도 이분들이 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솔직히 얘기할까요? 1900년대 대학에 심리학과가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예, 저는 그 성격을 팝니다는 책이 거짓을 쓴 거는 아니지만 똑같은 역사적 사실도 어떤 관점에서 판단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있습니다. 자기 보고식이라는 건 읽고 본인이 판단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나 의사들은 이거 안 좋아해요. 과학자나 의사들은 본인이 보고 본인이 판단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기 보고식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MBTI는 임상용어는 안 쓰여요. 임상용어를 안 쓴다는 건 MBTI 검사를 해서 아, 이 사람 이거 약물 처방이 필요해. 아, 이 사람 입원 치료가 필요해. 이런 기준선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으로 쓰는 건 뭐 MMPI라든지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 예, 이런 전문 검사를 쓰십니다. 근데 이제 MBT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판단이라는 기본 요소에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뽕 A, B, C, D, E, F, G 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Q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만나는 MBTI는 MBTI M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하던 MBTI는 MBTI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MBTI를 불렸을 뿐이지 영국의 어떤 회사가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회사는 결국 MBTI 내가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면 그 자료, 예,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개인정보? 예, 그 정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지 MBTI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MBTI는 1988년에서 1990년에 심혜숙 박사님과 김정택 박사님이 정시로 들어오셨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From M하고 Q가 같이 쓰이는데 이제 Q로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 IQ 검사는 웩슬러 검사도 검사가 4판, 5판, 이제 6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IQ 검사도 제가 학생들 많이 IQ 검사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9판으로 할수록 IQ 검사에서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IQ 검사에서 뭘 질문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꼭 IQ 검사용은 아니어도 아이들 왜 문방구나 서점에 가면 뭐 선긋기, 뭐 틀린 그림 찾기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꼭 IQ 검사 그 항목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으로 검색했을 때는 IQ가 상당히 뭐 해야 돼요? 안정적 IQ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MBTI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건 출판권은 TNBC와 주식회사 어세스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MBTI가 내가 유형이 뭔지 알고 싶어. 오늘 아시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싶어. 그러면 주식회사 어세스타에 들어가셔서 돈 내고 하시면 돼요. 돈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검사가 중요할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걸 설명 듣지 않고 그냥 검사로만 딱 해서 난 이 유형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저 인간은 저런 유형이니까 저런 인간이야 라고 해버리시면 MBTI가 가장 오해 많이 받고 가장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세계인의 통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신뢰성, 타당도 다 검사가 된 검사라는 거. 자, 그래서 MBTI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고유 특성이에요. 선천적이라는 게 뭡니까? 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심리, 마음속에서 선호, 좋아하는 거, 경향이에요. 자, 팔짱 한번 껴보실까요? 네. 자연스럽게 팔짱 끼시면, 자, 어느 쪽 손이 위로 올라가십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예. 많은 분이 오른쪽 올라가시네요. 좌뇌형이십니다. 왼쪽에 올라가시는 분들, 예, 우뇌형이십니다.
그 좌뇌형, 우뇌형, MBTI하고 이 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뇌인지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 웬만큼 눈을 보면 뇌가 좀 보입니다. 자, 좌뇌형이신 분과 선글라스 끼시고 눈 감고 예, 좌뇌형이신 분과 이제 우뇌형이신 분들은 일단 생각과 판단 패턴이 다르고요. 뇌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2000년대부터 뇌를 사진 찍잖아요. MRI, 예, 자기공명 촬영. 그래서 엄청난 사진 촬영을 통해서 밝혀낸 건 뇌도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균형 잡힌 뇌가 있고 민감한 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민한 뇌가 있고 집중적인 뇌가 있고 사실 공격적인 뇌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파 패턴이 늘 그 정도식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뇌 패턴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MBTI, 그 다음에 디스크, 빅5, 그 다음에 뇌 유형에 따른 성격 굉장히 저는 이렇게 하나의 통로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MBTI만 알아도. 자, 그래서 MBT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 유형, 트루 타입이죠. 이 트루 타입은 그냥 내가 편해요.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참 유형을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자, 맥락입니다.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참 유형이 예를 들면 저는 S라고 쳐봐요. 그런데 우리 집 가정, 학교, 사회가 원하는 건 S가 아니라 N이나 아니면 T를 원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춥니다. 나는 S니까 끝까지 S야. 나는 그냥 홀로 가겠어. 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광고 있잖아요. 모두가 오른쪽을 볼 때 왼쪽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나라? 문화 자체가 집단주의 문화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아까 80년대생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대가 되는 건 이제 90년대생 학부모예요. 이제 지금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독서 논술 지도를 25년을 했기 때문에 전 60년대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지금 80년대 학부모까지 만나보는데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상용화가 돼요. 스마트폰 자체는 2006년도 아이폰이 1차고 그 다음에 삼성은 2007년도 나왔지만 그게 상용화가 되는 건 2010년도예요. 2010을 기준으로 우리는 다른 인류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밈, 사회적 유전자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유교입니다. 집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왜 MBTI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난도 많이 받느냐? MBTI가 어디서 개발됐습니까? 사회적 밈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유럽, 미국. 그러니까 걔네의 질문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한테 하면 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MMPI라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심리 검사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검사합니다. 저는요, 남성성이 만점을 찍었어요. 만약에 내가 1960년대나 70년대 MMPI 검사했으면 전 정신병원에 가둬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 전두엽을 파내는 수술까지 합니다. 이제 눈을 통해서 아나토미 수술이라고 해서 전두엽을 파내버려요. 10대 아이들이 조금만 이상하게 행동해도 전두엽을 파버려요. 그렇게 하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감정은 잘 못 느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지금 MMPI 검사에서 남성성, 여성성은 검사지에는 있어요. 그 문항이 거의 한 600문항이잖아요. 2시간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MMPI 나와서 남성성, 여성성 나와도 크게 뭐 예, 집어넣지 않아요. 약 주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개성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MBTI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활동을 통해서 본인 MBTI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요? 글을 읽고 생각을 해서 MBTI 체크하시면 보니까 안 나와요. 왜? 자, 사과라는 글이 하나 쓰여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마다 머릿속에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과 다 틀리고 심지어는 먹는 사과가 아닌 apologize, 미안해, 그 사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MBTI 검사는 분명히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지만 유럽에서 그러니까 첫 시작은 유럽 그리고 개발은 계속해서 미국이어서 어휘의 사용 또 어휘가 바뀌지 않았어도 시대에 따라서 그 어휘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MBTI는 꼭 읽고 체크하는 것보다 정말 심리적 선호 경향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편한지. 예를 들면 저는 양손잡이에요. 양손잡이에서 왼손으로도 글을 쓰고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질도 하고. 예? 그런데 양손 중에 그래도 편한 게 뭐냐? 저는 왼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걸 알아요. 이게 참 유형이고, 가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타협하고 그냥 섞여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은 가 유형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직업 유형과 부모 유형인데, 직업 유형은 직업에 따라서 이런 얘기 많으시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지금 여기 학부모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에는 한 진짜 5, 60명, 심하면 100명. 물론 저는 뭐 테드 강연할 정도의 그 강연장은 서본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강연했을 때는 학교 큰 강당, 학부모,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부모 다 모셔놓고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되죠. 자, 그런 분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얘기도 잘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고 말도 많고 그리고 에너지도 넘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 아이한테 신경질 안 냅니다. 왜?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안 죽었지? 경찰서 갈 일은 아니지? 그럼 됐어. 제가 이렇게 됩니다. 연예인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특히 개그맨들 중에 굉장히 웃기고 쾌활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직업 유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페르소나를 쓰고 있잖아요. 페르소나. 자, 멀티 페르소나 아시죠? 우리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동답초등학교죠? 동답초등학교의 학부모의 그 페르소나를 쓰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술 한잔이 들어가면 그 페르소나 대신에 또 다른 인간 누구의 페르소나가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직업 유형인 거죠. 근데 이 페르소나를 상황에 따라서 탁탁 바꿔 쓸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페르소나로 왜 그거 있잖아요. 노래방 갔더니 상록수 부르시고 그분은 페르소나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상황에 맞추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친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놀러 갔더니 문제집 풀고 있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유형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도 메이킹한 MBTI예요. 아이들은 11세 이전의 아이들은 MBTI 4가지 유형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아이가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리고 판단형 중에서 얘는 인식 중에서도 감각을 하느냐 직관적으로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얘가 얘는 판단형인데 판단 중에서도 생각해서 판단하냐 감정으로 판단하냐.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속 터지면서 아십니다. 얘는 내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얘는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부모 유형이에요. 자, 부모 유형.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될 게 요거 아셔야 되고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메이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서 메이킹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걸 빨리 깨달으시면 행복하신 거고, 제일 불행하신 분들은 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깨닫거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깨닫으시는 분. 남편분, 시어머님 중에 안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시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슬퍼져서. 자,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라는 건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편하다, 자연스럽다, 쉽다, 확실하다, 당연하다, 빠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와 타인과 있을 때 다릅니다. 저는 진짜 달라요. 혼자 있을 때는 자세부터가 이게 촤 늘어집니다.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을 평가하실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죠. 에너지의 방향, 정보의 수집, 인식, 의사결정, 판단. 이게 바로 유형론이죠. 인식과 판단.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 주로 내가 인식을 많이 쓰느냐? P. 나는 주로 판단을 많이 써. J.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제 본인의 MBTI를 알기 전에 제가 MBTI N과 Q의 차이, 그리고 왜 MBTI가 글을 읽고 체크해서는 자기를 잘 알 수 없는지 이거 하나 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타고난 INTJ입니다. 만약 여기 INTJ이신 분이 계시다면 평생을 외롭게 사셨을 거예요. 한 반에, 저희 때는 사람 많았잖아요. 학생 수가.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입니까?
어울려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꽂아놓은 보릿자루. 그리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허전하고 뭔가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게 타고난 INTJ인데 제가 MBTI M으로 검사하면 ISTJ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만 다르죠? 제가 그렇죠. 예, 인식하는 세상을 바라본 인식만 차이가 나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S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I는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 다음에 T하고 J는 만점이죠. 예, 그런데 S는 요겁니다. 약간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도 아니고 요게요. 그죠? 그러면 I는 보시면 수동성, 보유적이고 보유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유적인 사람은 기분 나쁘면 말 안 합니다. 한참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3년 전에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 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을 자, 3년 전에 물어봤던 거 그거 있잖아. 생각도 못합니다. 내가 뭐 물어봤는데 3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나한테 뭐 물어봤잖아. 나 그거 생각하고 지금 답해주려고. 이런 보유적인 성격이고요. 밀접한 관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예.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나를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반추적이에요. 반추적이라는 게 뭘까요? 곱씹어서 생각합니다. 꼬리가 길고 복수심 확실하고 네. 정적입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네. 젊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나이가 늙을수록 조금만 소리가 시끄러워도 그래서 왜 층간소음에 민감하신 중년의 여성분 정적인 간섭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I고요. 지금 S를 볼까요? S도 이렇게 5가지 다면 척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3가지가 다 어디예요? N이에요. 그런데 이 2가지 때문에 제가 뭐가 나온 거예요? S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MBTI M 체크에서는 전문가인 나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추상적이다. 저는 추상적입니다. 앞에 꽃이 놓여있다. 저는 김춘수의 꽃을 떠올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언가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저는 꽃을 보면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구체적인 신분은 꽃, 장미꽃, 핑크색 향기는 진한 거고 저건 영국산이네? 이거 보시는 분이 예, S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창의적, 저 창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 때문에 그래요. 제가 25년 동안 저거 사실 저도 대기업에 살짝 들어갔다가 이 성격과 이놈의 어떤 것 때문에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조직 문화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여기 무슨 초등학교에 협력 강사로 한 학기씩 학생들을 이제 독서를 지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난 조직에 진짜 안 맞는 인간이야. 한 4개월, 3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여기는 어디지? 나는 지금 뭘 뭐 하고 있지? 이게 학부모님들과 단타로 만나서 강의 팍 하고 뛸 때는 되게 에너지를 받는데 이게 반복되고 루틴되면 저는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어떤 책을 읽으면 이 책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수업해버리면 되겠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현실적으로 나와요. 왜? 25년 동안 혼자서 뭐 해야 되니까요. 커리큘럼 짜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죠? 방송 출연해야 되고 뭐 스케줄 관리 뭐 매니저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이냐 실용적이냐? 저 개념적입니다. 저 목욕탕에 앉아서 욕조의 부피와 크기 그 다음에 굴절률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래봬도 공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독서지도 한다 그러면은 국문과 출신이지 아시는데 전혀. 저는 어쨌든 대학 나와서 계속 문해창작학과, 그 다음에 교육심리, 뇌인지 공부는 20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감성하고는 꽝인 사람입니다. 저는 문학작품 분석 철저하게 해요. 김동인의 감자? 네, 왜 감자일까? 저 분석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실용적이 나와요. 이건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이냐 경험적이냐? 이론 좋아합니다.
예, 전 그래서 우주 좋아해요. 전 빅뱅 좋아하고요. 예, 예, 빅 히스토리 좋아합니다. 전 박문호 박사님의 그 책 신간 나오면 바로 사서 읽고 지적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론적인 사람이고요. 독창적이냐 전통적이냐 회사 때려친 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저 독창적이에요. 생긴 꼬라지 좀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독창적이에요. 네. 전통적이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이렇게 좀 미의 기준 자체도 보통 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쁘다는 소리 듣고, 저는 미의 기준이 울룩불룩. 저는 여성의 2두와 3두에 반하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S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S가 나와도 요거밖에 안 돼요. 저는 분명히 N입니다.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왜? 나의 선천적 선호 경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고. 이거 뭐 말을 하나 많아져. 올백입니다. 논리적이냐 정서적이냐 논리적이에요. 애가 울고 있어도 감정은 동요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성적이요. 사실을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지 배려하고 동점 따위는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협응지향 질문지향 질문 뒷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강사님들이나 후배 강사님들이 강의할 때 가끔 이제 제가 앉아요. 그럼 강사님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날 강의 다 말아먹어요. 근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표정이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만 뭔가가 자기가 말실수를 해도 딱 말실수한 걸 딱 캐치해 질문을 막 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화장실에 불러내서 너 질문하지 마. 이번은 진짜 오늘은 질문하지 마라고 선배 강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럼 그날 질문 안 합니다. 다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허용적이냐 비평적이냐? 잘 관대하지 않아요. 비평합니다. 회의적이에요. 예, 따지고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플랜을 할 때도 저는 플랜 일을 할 때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다 생각합니다. 이 플랜이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를 다 생각하고 100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뭐합니까?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플랜 B, 3, B, A, B, C, D가 다 있어요. 그럼 여기 허용적인 사람은요, 잘 될 거야. 하면 돼. 문제 발생은 그때 해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온건하냐, 강인하냐? 딱 봐도 강인하잖아요. 예, 운동을 20년 동안,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할 정도의 강인함. 자, 그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과 판단 볼까요? 이쪽도 다 올백입니다. 체계적인 거 좋아하고요. 저 유연하지 않아요. 느긋하고 여유 있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스케줄이 이제 갑자기 이게 딱 뻥크 날 때 있잖아요. 저는 뻥크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스케줄 뻥크 나서 1시간 내지 2시간 여유가 생겼다. 저는 미칩니다. 미쳐요. 전날 뻥크 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당일은 뭐예요? 그렇죠. 계획을 짜죠. 책이라도 준비하고 못 만나는 사람 만나기라도 그럼 난 내일 누구랑 통화를 해야지 이거라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뻥크 나면 이 남아도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지금 불안과 막 공포.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 거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방적이냐 목표지향적이냐? 개방적이라는 건요, 상황에 초점을 맞춰요. 목표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목표만 보지 않고 목표를 가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보다 여기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상황 안 봅니다. 목표만 봅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하기로 했잖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 5시까지 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개방적인 사람은 5시 반, 6시에 왔어. 이렇게 늦었어? 뭐 차가 막히고, 그랬어? 이거야, 개방적이야. 근데 목표지향상상. 차 막히는 게 어딨어? 늦어도 10분 안에는 와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했어야 돼요? 약속 시간을 지켰어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임박 착수냐 조기 착수냐. 제 판단형은 어떤 목표가 딱 생기면 계획이 탁탁탁탁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제2의 단점은 뭐냐, 그렇게 계획이 짝짝짝 안 짜여지면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스타트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P인 사람은 계획은 그냥 둥글둥글 하고요, 임박하는 날짜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유를 부리면서 주변을 계속 살피고 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리포트 쓸 때요, 학생 때도 보면 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에 그걸 다 종합해서 한 번에 확 몰아붙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성, 자발성. 자, 이 친구는요, 계획에 짜여지지 않은 게 들어오는 거 허용 안 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안 말리지만 나가는 사람도 안 잡고 딱 선이 그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다양성을 원해요. 그리고 자발적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가서 나는 누군데 뭐예요?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 사람한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적인 거 좋아하고 얘는 과정을 좋아해요. 과정을.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 계획을 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계획을 짜는 그 자체로 행복해합니다. 피인 사람은. 그리고 계획이 약간 허무맹랑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태국 여행을 갈까? 그럼 치앙마이 들렸다가 그 다음에 방콕 들렸다가 이게 불가능한 하루의 코스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코스 짜면서 막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막 검색 다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었대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획을 짜면서 실현 가능하느냐? 그러면서 딱 시간까지 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안 돼. 딱 그래서 딱 보면 단촐합니다. 계획 자체가. 그 대신에 뭐 합니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상당히 뭐 해요? 단련을 시킵니다. 자, 오늘은 5시까지는 모여야 돼? 그럼 새벽 5시에 본인이 불안해서 막 전화합니다. 피인 사람은 일어났더니 8시네? 오늘 일정은 완전히 싹 바뀝니다. 네. 그래서 저는 INTJ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다른 어떤 용수를 검색하실 때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하셔라.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결과지가 중요할까요? 내 마음이 할까요? 내 마음이 압니다. 자, 그래서 MBTI를 일단 왜 본인 거를 알아야 되느냐? 본인 걸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해요. 그리고 나는 편한 건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나는 내 편한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직업 때문이라든지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또 아이한테 뭐요? 이게 부모 교육의 패단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교육에서 요구하는 부모는 완벽해야 돼요. 그냥 이 마인드 자체가 입만 열면 맞는 말이고 생각만 하면 옳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뭡니까? 죄책감. 그리고 아이가 뭐가 잘하든 못하든 이거 내 탓이야. 내가 뭘 몰라서 내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따위가 된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모 교육에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얘한테 이거를 요구하는지, 그죠? 나는 왜 아이한테 이걸 요구할까? 실제로는 아이는 그게 필요 없어요. 저거 요구사항을 아이가 들어줌으로써 만족하는 게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그럼 나는 왜 아이인데 저걸 요구할까요? 이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추구하거나 그거를 해야지만 본인이 만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한테 요구하는 거 남편한테도 요구합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남편한테는 포기했어요. 저 인간은. 최소한 지금 결혼 생활 10년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학년 아이여면 8년? 그죠? 이제 8년이면 한참 싸울 때죠. 뭐 이제 한참 싸울 때고요. 결혼 생활 한 15년, 한 18년 정도 되시면요. 이제 거의 뭐 공중부양의 단계에 오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한테 요구해서 안 들어주는 걸 누구한테 요구하게 됩니까? 아이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아이는 또 그 요구를 들어줘요. 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과 목표는 다 엄마의 행복이에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왜? 자기가 편하대요. 엄마가 불행하면 그날은 맞는 말 아닙니까? 엄마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해봐요. 그럼 화살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아이. 자, 그 다음에 학습 방식, 본인 방식입니다.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S가 발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3개 있고 곰돌이가 2마리가 있는데 합하면 몇 마리냐? 그럼 얘는 그거 걱정합니다. 왜 사과는 3개밖에 없을까? 그럼 곰은 어떻게 하지? 사과를 어떻게 나눠 먹을까? 얘한테는 3 더하기 2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과와 곰의 개수가 맞지? 않은 이 불편한 문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아이가, 그죠? 판단을 T형으로 해요. 이 문제 잘못 냈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3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애가 문제 잘못 냈다고 따지고 있으니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 지루하게 반복하면 돌아버립니다. 그죠? 1 더하기 2를 예를 들면 먼탄 수학, 땡문 뭐 이런 것들 정말 반복과 그죠? 반복과 또 반복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P인 유형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집이 얇아집니다. 오늘 분명히 5장 받아놓은 게 어딘가로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근데 어머님 또 어머니가 또 J형이야. 아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딱 세어봅니다. 또 대충 좀 넘어가도 되는데 딱 세어보고 내 눈으로 그걸 또 숨겨놓은 걸 찾아내요. 네, 이렇게 되면 아이와 엄마의 사이는 이제 뭐가 됩니까? 문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2 어머니가 딱 따지고 드는 뭡니까? 거짓말했어. 속였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는 거짓말하고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로해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완성. 뭐 좀 쪽씩 줄여서 난 완성. 그지? 유 완성, 나 완성.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돼서 아이하고 그러니까 이 학습 방법 저거 뭐라고 한 것도요. 결국은 이 학습 방법 원하는 방식이 우리 어머니가 현명하게 이 학습 방법을 강요하고 싶으시면요. 본인이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학습 방법이 뭔가 얘가 P형인 아이가 지루한 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면 얘는 오히려 능력이 떨어져요. J는 합니다. J는 어쨌든 주어지면 뭐합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학습 플랜을 짜야지만 잘하는 아이가 있고 학습 리포터를 써야지만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습 플랜을 짠다는 건 미리 계획을 짜는 거고 그 계획을 탁탁 체크하면서 즐거워하는 J예요. 학습 플랜을 짜야 되는 아이고 학습 보고서 리포터를 쓰는 아이는 P예요. 리포터를 써야 되는 아이는 일단 막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 뭐 했지? 나 되게 많이 했네. 예, 이게 P의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존중받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남편과의 대화, 답답한 거. 자, 이게 뭘까요? 죽어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예, 인생 살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요게 3번이 중요한데요. 자, 주기능 설명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MBTI를 딱 보실 때요. 결국은 이게 인식이고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판단할 때 J인 사람은 당연히 뭘 많이 씁니까? 판단을 많이 써요. P인 사람은 인식을 많이 써요. 네. 내가 J냐 P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나는 벌써 판단부터 해버리는 사람은 J예요. 근데 저는 이 현상 자체를 그냥 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받아들이고 이게 뭐지 하고 관찰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P인 사람입니다. 자,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 기능을 알기 위해서요. 자,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이 3번에 남편과 대화하면 답답한 것 이게 왜 뭐랑 관련되냐면요. 얘랑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기능하고 부기능하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35세 이후부터는 제3기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나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분도 그래서 드라마를 아까 분명히 T에 해당하시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기도 하고 제3기능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안 쓰던 기능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갑자기 이 여자가 다른 대화를 막 요구해 옵니다. 뭐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변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슨 관계? 다시 신혼관계. 우리가 연인 관계였으면 안 사귀었을 관계. 그죠? 연인에 시작해서 결혼에 속아서 지금까지 맞춰왔던 이 인간이 변했네. 나도 변했네. 우리 서로 헤어지면 다시 안 만날 사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다시 연애가 시작돼요. 왜? 나도 변했고 상대도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열등 기능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막 50 다 돼갖고 할리 데이비슨을 할리 알죠? 무릎. 근데 여자분은 어떠신가? 나 죽기 전에 사랑 한번 해야겠어. 그래서 MBTI는 결국 지금 현재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공부예요. 여기 와서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것만 찾아가시면 뭐입니까? 다른 강의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덜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서 INTJ, INTP 뭐만 딱 틀립니까? 인식이냐? 판단이냐? 자, J인 사람은 당연히 뭘 많이 써요? 판단. 자, 이거 순서 아시겠지만 이건 에너지의 방향이고 인식이고 판단이잖아요. 그럼 나는 뭘 많이 써요? J는 판단. T가 뭐가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 원이 됩니다. 그럼 T가 E가 돼요. 그럼 T의 옆에 있는 N은 뭐가 됩니까? E의 반대인 I가 되겠죠. 요거까지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래부터가 어떤 형이에요? I형이에요.
그러면 I가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기능이 T가 되고요. T하고의 짝이 뭐죠? F죠. 판단의 짝, 생각하거나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얘의 짝은 뭐예요? S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엄청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 올라온다는 게 뭡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그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전에는 막 목표만 향해서 막 죽도록 막 갔다면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주변이 보이고, 또 갑자기 F하고 SE가 같이 올라오니까 외로움도 느끼고, 사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막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지? 허탈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막 몰아붙이면 추진력 있게 막 강력하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사람? 탁 멈추면서 띵해지는 느낌? 자, 그러면 같은 INT여도 P인 사람은, 이 사람은 판단이 아니라 뭘 많이 씁니까? 인식.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붙어요? E가 붙어요. 다르죠? 예, E가 붙어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I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N의 짝인 F가, 그죠? N의 짝은 F가 일로 오고요. T의 짝인 S가 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I가 I니까 그냥 얘가 대표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이 사람은 남이 봐도 생각을 막 하고 머리 굴리는 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자, 옷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벌써 머릿속에 이 사람이 막 옷을 사기 위해서 뭐 품질, 가격, 그 다음에 디자인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딱 직관적으로 나는 무슨 어떤 스타일 옷을 살 거야 딱 느낌이 옵니다. 즉 백화점 가서 세 바퀴 안 돌아요. 예. 그리고 한번 딱 그 사이즈라든지 디자인이 나랑 맞으면 거의 대부분 그 옷 사버립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판단하는 것 같지만 벌써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뭐 하는 겁니까?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해보면 전혀 감정이 섞여있지 않고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를 대면서 옷을 사요? 이유 안 대고 못 사요? 나중에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능이 서로 달라요. 지금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은 12세 전의 아이들은 주기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기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NI가 주기능인 아이와 TI가 주기능인 아이는 달라요. TI가 주기능인 아이는 공부를 할 때도 약간 뭐합니까? 딱딱딱 생각을 하면서 말을 좀 그걸 좀 합니다. A는 B고 B가 C니까 C는 D가 되고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말로 엄마하고 표현을 합니다. N인 아이는 그걸 다 속으로 생각하고 말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엄마하고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TI인 아이는 울면서 따지고 듭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얘는 그냥 입이 뚝 나와 있거나 아니면 눈만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얘기하라고 안 합니다. 왜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 자, 얘기를 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무슨 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한참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는 막 윽박 지르면서 얘기하라 그러면 오히려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INTJ 여기 똑같죠? 똑같죠? 뭐만 바꿉니까? E만 바뀝니다. 자, J면 당연히 얘를 제일 많이 쓰죠. 그럼 얘가 밖으로 나오죠. TE. N은 I가 되고 N의 짝 S, F의 짝 FE. 그럼 얘가 TE가 주기능이 됩니다. TE가. 그런데 워낙에 성격이 E죠. 그죠? 그럼 T, 그죠? TE. 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좀 절제해서 말을 한다면 이 친구는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뭐 할 때도 그 다음 단계 나가기 전에 일단 아는 거 대답 먼저 해야 돼요. 손 먼저 팍 들어야 되고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막 따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이 먼저 확 겉으로 탁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왜? 그 하자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 여기가 2죠. 그럼 얘는 인식을 많이 하는 친구잖아요. N이 주기능이 되고 E가 그대로 붙어요. 그죠? 그리고 TI가 뒤로 갑니다. N이 TI이기 때문에 얘는 직관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게 겉으로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가만히 있어봐. 딱 이러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말 안 하고 행동합니다. 이 친구는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는 말하는 스타일이고. 예. 그래서 이게 주기능이 똑같은 MBTI여도 16가지 MBTI가 5가지 다면 척도에 따라서 살짝 다르고 주기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주기능이 중요한 이유가요. 주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세 이전에는 뭘로 산다? 주기능으로. 우리 아이 12세 이전의 아이한테 필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P인지 J인지는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만 안 하면 엄마가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만 만들지 않으시면, 즉 놀 때 보면 아십니다. 놀 때 보면 일단 J인 아이는 레고 블록 만들고 놀기로 했으면 반드시 레고 블록 만들어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P인 아이는 다른 거 하자. 그래? 바로 그냥 전환합니다.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럼 J하고 P만 나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인식을 더 많이 하는 아이냐, SN. 우리 아이가 인식을 하실 때 아이들은 판단보다는 뭘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까? 인식. 그죠?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인식하느냐, 직관적으로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애는 뭔가를 암기할 때도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소리내고 씁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애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공부하라고 하고 있잖아. 예, 이럽니다. 공부 스타일 자체가 뭔가를 막 손으로 쓰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 수학 문제도 그래요. SE9은 수학 문제 공식 이렇게 따라서 쓰는 그 과정을 즐깁니다. 그 아름다움과 이렇게 선의 라임을 즐깁니다. SE9은. N9은 답만 딱 썼습니다. 과정을 적으라고 하면 과정도 그냥 중간중간에 딱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J인지 P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S를 더 많이 활용하는지 N인지 활용하는 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서 아이를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이한테 요구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방식, 자기 스타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남편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건 나의 무슨 기능? 제3기능. 즉 나는 남편과 새로 만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마무리 짓고요. 다른 강의나 뭐 독서나 뇌인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